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의 영토는 국제법상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그리고 인접한 해안까지 주권이 미치는 곳은 전부 한국 땅입니다. 그러나 국가 구성 요소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국민이 없다면 제대로 된 국가가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즉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토에 거주해야 비로소 완벽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4시간 30분을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남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의 한 섬에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원주민의 45%가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30일 미국, 한국, 일본의 언론은 93세 미국인 시어도어 반커크 씨가 사망했다는 속보를 띄웁니다. 평범한 미국인이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미국, 한국, 일본 언론은 왜 호들갑을 떨며 속보를 띄운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한국에게는 광복을, 일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이죠. 1945년 8월 6일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던 미군의 에놀라 게이에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실립니다. 굉음과 함께 남태평양의 한 비행장을 떠난 에놀라 게이는 한꼽사 반커크의 안내를 받아 아시아를 향해 6시간을 날아가더니 갑자기 짐칸을 열어 4080kg짜리 작은 녀석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된 이 녀석이 바로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입니다. 리틀보이를 투하한 당시 일본 방위대는 미국 폭격기 2대를 발견했다면서 경계 경보를 올렸지만 곧바로 취소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워낙에 미군 폭격기가 등장하는 일이 빈번해 공습 사이렌 소리에 익숙한 상태였고, 만약 실제로 폭격할 것이었다면 10대가 넘는 폭격기가 떠야 하는데 단 2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찰 임무로 보고 경계 경보를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2대의 폭격기가 히로시마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경계 경보를 취소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히로시마에 살던 일본인들은 시끄럽다는 느낌도 뜨겁다는 느낌도 느끼기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낙하장소로부터 10km는 잿더미가 됐고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즉사했죠. 한미일 언론이 동시에 사망 속보를 띄운 주인공 시어도어 반커크는 이 에놀라 게이에 탑승한 10명의 미국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더 큰 인명 손실을 막는 대의를 위해 7만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리틀보이를 투하한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3일 뒤 또 한 대의 폭격기 박스카가 남태평양 상공을 날아갑니다. 이번에 출격한 박스카에는 또 다른 인류 최초의 폭탄이 실렸습니다. 뚱보라고 이름 붙여진 플루토늄 원자폭탄입니다. 리틀보이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뚱보의 무게는 무려 4670kg. 이 뚱보는 원래 군수공장에 모여있는 고쿠라에 투하될 예정이었으나 짙은 먹구름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하 연료와 남태평양까지 귀환할 때 필요한 연료를 계산해보니 고쿠라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뚱보는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8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왔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폭탄 투하로 직사한 희생자의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강제로 징용해 군수공장으로 끌고 간 조선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놀라 게이와 박스카가 이륙한 곳이 사이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티니안 섬인데 이 섬이 바로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티니안 섬 원주민의 절반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997년 중앙일보의 이순남 기자는 남태평양 북마리아 제도의 상원의원 데이비드 싱을 만납니다. 티니안 섬의 원주민 참으로족인 싱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티니안 섬에 살았던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 싱은 자신의 할아버지 성 신에서 따왔는데 신시성이 티니안에서 자연스럽게 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니안에는 싱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모두 한국인의 피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그들은 전부 경찰국장, 노동국장 등 정부 요직 등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 에스티븐 킹 역시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티븐 킹의 성 킹은 한국의 성씨 김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남태평양의 작은 섬 티니안에서 상류층을 형성한 한국인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최시성이 변한 치오 등을 가진 티니안 원주민 참호로족은 꽤 많은데 이들 전부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입니다. 어쩌다 이들은 남태평양까지 강제징용됐던 것일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도 사이판과 티니안은 전부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에 고통받던 장소입니다.
원래 스페인이 소유했던 사이판은 독일이 소유했었습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승전국 회의를 통해 일본이 지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사이판은 사탕수수 재배의 최적지였고, 이에 일본의 남양흥발이라는 기업이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죠. 그리고 1930년대 후반 그 노동자들을 대부분 오키나와와 조선에서 데려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에 드러났는데,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930년대 후반 사이판 등의 남양군도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5,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남양군도로 강제로 징용했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비행장 건설과 사탕수수 재배 등에 투입해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 그들은 총알바지로 내몰려 폭격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대부분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이판과 티니안이 자리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군에게도 일본군에게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944년 6월 15일 발발한 사이판 전투는 태평양 전쟁에서도 가장 치열했습니다. 사이판은 슈퍼포트리스라고 불리던 B-29 폭격기가 일본까지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30일이 넘는 기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약 20만 명의 미일 병사 간 치열한 전투로 섬 전체를 피로 물들인 끝에 미군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미군도 3,000명이 전사하고 10,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죠. 일본군은 2만여 명이 사망하고 생존한 군인 및 민간인들은 일본 정부의 옥새 명령에 따라 전부 해안 절벽에 투신하죠. 당시 일본군 사령관 사이토 중장은 할복으로 충성심을 보였고 1,000여 명의 일본 민간인 전원은 만세절벽으로 올라가 차례로 투신했는데, 절벽에 올라선 부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투신하는 등 집단 광기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이판의 수이사이드 클리프가 바로 일본군 최초의 전원 옥새가 있었던 만세절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이판 전투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처음 조선총독부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10년 이상 된 장기 이주자에게는 농지도 준다는 약속으로 민간인을 남양군도로 끌고 가서는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키다 전투에서는 대부분을 총알바지로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10분 떨어진 티니안 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강제로 끌고 간 조선인들을 이용해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이 섬을 전쟁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티니안 섬은 2.6km 활주로 4개가 있는 남양군도 최고의 비행장이었고, 실제로 이곳에서 에놀라게이와 박스카가 이륙했습니다. 1944년까지 티니안 섬 전체 인구는 약 18,00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군이 원주민 참호로족은 다른 섬으로 쫓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다 사이판 전투 직후 미군은 이 티니안 섬을 공격했는데 7월 24일에 상륙해 일주일 만에 티니안 섬을 점령해버렸죠. 당시 8,000명이 넘는 일본군 대부분이 전사했는데, 일본군은 당시 후퇴하며 조선인들에게도 옥새를 강요해 목숨을 잃었고, 현재 티니안 섬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 아래에는 전체 5,000여 구의 유골 중 1,000여 구가 넘는 한국인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1975년 대구대학교 설립자 이영식 씨는 티니안 섬에 한국인 유골이 밀림 속에 임시매장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밀림 속에서 조선인 지묘라고 쓰인 비석을 발견하고는 인근 지역에 흩어진 5,000여 구의 유골을 2년 동안 수습해 조국으로 봉안했죠. 수십 년간 남태평양 티니안 섬을 떠돌던 한국인 영혼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망양휴게소 맞은편 망양동산에 모셔졌습니다. 어쨌든 당시 일본군의 옥새명령을 피해 정글로 도망쳤던 생존자 2,500여 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조국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생존자들은 안타깝게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아사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생존자들은 참호로족 26명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 뿌리를 내린 강제징용자들의 후손이 현재 티니안 섬에서 킹시로, 싱시로, 치오시 등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티니안 섬의 전체 인구가 3,000명가량인데 이들 중 절반가량이 완전한 한국인의 피를 가진 참호로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니안 섬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에 매년 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인가 봅니다. 티니안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이들은 한인회를 결성해서는 미군의 상륙에 감사한다며 자발적으로 미군을 도왔고, 미군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모았습니다.
당시 한인회에서는 현재 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헌금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춘재라는 이름을 쓰는 이가 쓴 서신에 따르면 금액은 적지만 티니안에 거주하는 2,400명의 조선인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돌아가지도 못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서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체로 송금하는 등 조국의 광복에 힘썼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약속에 속아 남양군도까지 끌려갔던 조선인들은 전쟁 후 그토록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남태평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이제 티니안에서 참으로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